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라고 합니다. 지난 1부에서는 훌라구가 아랍 원정을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훌라구는 십자군 세력하고 연합해가지고 아랍 세력을 공동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아 지역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초전에서 우위에 선 거는 몽골군이고 거기에 편승하는 세력들이 더욱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런 상황과 이후의 시리아 전선에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그걸 상황극으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전 이후에도 훌라구는 기독교 동맹군과 함께 오늘날의 시리아 북부에서 남부에 이르는 지역을 정벌하려고 했다. 그래서 기독교 왕국 아르메니아의 헤툼 1세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자 헤툼 1세는 뜻밖의 손님과 함께 훌라구의 장막을 방문하였다. 신 헤툼, 훌라구님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사이놈과 함께 왔습니다. 이 사이야말로 이번 전쟁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대의 사이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사이분께서는 신분과 이번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야기해보게. 저는 십자군 왕국 안티오크 트리폴리 왕자 보헤문드입니다. 이번 전쟁은 이슬람 세력을 끝장내기 위한 성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훌라구님의 원군으로 참가하여 위력이나마 더하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로군. 우리의 첫 목표인 알레포가 안티오크 공국의 동쪽과 접경을 마주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몽골군의 진공에 발맞춰 알레포에 협공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티오크 공국과 인접한 알레포는 오늘날의 시리아 북서부 지방을 가리킨다. 몽골군은 오늘날의 시리아 북부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다마스쿠스를 공략하려는 계획이었으므로 보헤문드의 참전으로 인해 발걸음이 한결 수월해진 것이다. 좋아. 이 훌라구에게 좋은 바람이 부는구만. 아르메니아의 국왕인 헤툼에 더해 자네까지 참전한다면 이번 전쟁이 몽골, 아르메니아, 프랑크가 동시에 참전해 무슬림을 징벌하는 성전이 될 것이야. 먼저 헤툼에게 명하겠네. 네, 하명만 하십시오. 그대와 우리 몽골의 군대는 알레포의 북부 에데사에서 합류하여 협공하는 것으로 하세. 1260년 1월 18일 훌라구가 지휘하는 몽골군은 헤툼의 아르메니아군, 보헤문드 6세의 프랑크 증원군과 함께 아유브조의 늙은 군주가 지키는 알레포에 대해 공성전을 개시했다. 몽골군은 사촌인 베르케의 위협에 대항하여 본거지에 화포를 남겨두느라 이번 원정에는 투석기 20대를 주로 활용하였다. 자, 지금이다. 돌을 발사해라. 몽골군은 매서운 공격 끝에 6일 뒤인 1월 24일에 단번에 알레포에 입성하여 도시를 점령하였으며 2월 25일에는 저항을 계속하던 성체도 함락시켰다. 그 이후에는 늘 그렇듯 다시금 참극이 벌어졌다. 몽골의 푸른 이리디어, 징기스칸 일족의 방식대로 자유로운 무슬림 사냥을 지시하겠다. 단 지금부터 6일 동안만 허용된다. 참극은 학살에서 그치지 않고 종교에 대해서도 자행되었다. 이 헤툼이 지시한다. 무슬림의 예배소인 모스크들을 불사르도록 하여라. 단 분별 없이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은 절대로 금해야 할 것이다.
이후 훌라구는 헤툼에게 약탈물의 일부를 주었고 알레포의 무슬림들이 아르메니아 왕국에서 빼앗은 몇몇 구역과 성들을 돌려주었다. 보헤문드 6세에게는 살라딘 시절 이후 무슬림의 손에 있던 알레포 공국 소유의 토지를 주었다. 이어서 몽골군이 남쪽의 다마스쿠스로 향하자 안티오쿠의 보헤문드는 다시 자신의 군대를 끌고 나와 지중해 쪽에서 다마스쿠스를 공격하였다. 그는 몽골을 지원하기 위해 물자와 식량도 가져갔다. 마찬가지로 셀주쿠의 술탄은 아나톨리아 출신의 부대를 보내 몽골의 공격을 지원하게 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술탄 안 나시르 유습은 알레포 함락 소식을 듣고는 이미 서방으로 달아나 버렸다. 이에 다마스쿠스를 사실상 책임지게 된 총독이 한 가지 결심을 안고 몽골군 진영으로 향했다. 내가 훌라구네. 자네가 다마스쿠스의 총독인가? 우리의 공격에 대비하느라 분주할 줄 알았는데 어째서 우리의 진영을 찾은 것인가? 다마스쿠스는 술탄과 그가 이끄는 정예병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은 군사들과 백성들을 모아 대항한다고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일단 부딪혀보는 것이 전사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이 비겁자 같으니. 훌라국한, 저는 군인이지만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행정은 수많은 백성의 존재를 기본으로 합니다. 허나 전쟁을 강행하면 그 백성을 지킬 수 없는 데다 사지로 내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책임한 술탄을 대신하여 몽골군에 맞선다면 저는 끝도 없이 무책임한 행정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이 투항하는 바입니다. 부디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 학살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할 말은 그것뿐인가? 그렇습니다. 자네는 광신적인 알카밀과 조금 다른 인물이군. 무슬림 세계에서 존중받을 인물은 우리에게 참혹하게 죽은 알카밀이겠지. 하지만 우리는 자네에게 보다 존중을 보이도록 하겠네. 이보게, 키트부카. 네. 이자를 끌어내어 자네가 손수 목을 베도록 하라. 이자는 군을 이끌고 적에게 대항하는 면에서는 실격인 자이기에 목을 베어 심판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 결단으로 인해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하는 대의를 실현하였다. 그러니 자네가 손수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다마스쿠스의 총독을 밖으로 끌어낸 키트부카가 총독에게 물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없는가? 없소. 다만 이 목숨으로 수많은 목숨을 구제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낄 뿐이요. 다만 한 가지, 다마스쿠스에 자비를 베풀어준 은혜로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소. 그게 무엇인가? 몽골의 군대는 곧 아이유브 왕조의 본거지인 이집트로 향하겠지. 그때 맘루크라는 집단을 조심하도록 하시오. 그들은 몽골군으로서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거요. 알겠네. 그러면 잘 가시게. 맘누크라고? 채, 얼마나 무서운 부대일지는 모르나 백전노장인 내게 마지막 성취의 순간이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적의 심장을 꿰뚫도록 하겠다. 총독은 숨을 거두었지만 다마스쿠스는 항복을 통해 바그다드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 곧 몽골의 전사들은 역사상 두 번째로 지중해 해변에 이르게 되었다. 18년 전인 1241년 바투가 지휘하는 몽골군이 유럽을 통하여 지중해에 다다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시아를 통해 지중해에 이르렀다. 훌라구는 카라코룸에서 형제들과 헤어진 뒤
7년 만에 약 6,000km를 주파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땅을 정복하거나 재정복했으며 그 과정에서 계속 팽창하는 제국 신민의 아랍인, 투르크인, 쿠르드인, 페르시아인 수백만 명을 보탰다. 상황을 간단하게 묘사를 해드리면은 먼저 십자군이 몽골군에 합세하는 장면을 그렸었습니다. 아랍 세계의 항구에 자리 잡은 안티오쿠 공국, 트리폴리 이런 세력들이 몽골군에 합류를 한 건데요. 이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는 몽골군의 아랍 원정이 몽골과 무슬림만의 대결이 아니라 몽골과 십자군 연합 그리고 무슬림의 대결이었다는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반무슬림 세력의 협공에 의해서 무슬림 세력이 공략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든 동맹을 끝없이 확보하는 몽골군의 전략이 주요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종교적인 대의에 따라서 나섰지만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군사적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십자군 세력의 행보도 더해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군사적인 행위는 승리가 절대적인 지상 과제이니까 거의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은 이 상황에서 종교적인 대의를 실천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정의를 실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몽골군과 동시에 굉장히 세속 집단화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극에서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포인트가 통치자의 윤리입니다. 먼저 비교해보고 싶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알카밀과 다마스커스의 총독을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알카밀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수많은 백성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런 인물이죠. 반면에 다마스커스의 총독은 자기는 희생하더라도 백성들을 지킨 그런 사람이었고요. 알카밀의 논리가 좀 더 정근대적인 통치자의 윤리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과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불변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다마스커스의 총독 같은 경우는 근대 현대적인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최대 다수를 위한 공리주의적인 그런 결정을 했고, 그리고 또 통치자에서 민에게로 정치와 사상의 지향이 이동하는 그런 근대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통치자의 논리는 시대적으로 충돌하고 있고, 두 가지 다 잘 짚어보면은 무엇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없는 딜레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카밀의 논리는 신민들한테 자기의 뜻을 강요하고 통치자의 뜻을 강요한다는 게 굉장히 강압적이고 포갑적인 면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집단의 자존이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다마스커스 총독의 결단은 민의 생명과 안정권을 지키는 데는 좋은 결정이었지만 강대해 보이는 적에게 이렇게 굴복만 하게 된다면은 집단의 정체성이나 자존을 지키는 데는 큰 문제가 있겠죠. 통치자의 윤리에는 이런 딜레마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관점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마스커스 총독의 결단은 제가 조금 각색을 한 부분인데 기록에서 키트부카가 이 항복하러 온 다마스커스 총독의 목을 손수 베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키트부카라는 장군이 손수 목을 벨 만큼 존중받는 결정을 이 다마스커스 총독이 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의 총독이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낸 걸로 각색을 했고 실제로 역사적인 결과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통치자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나시르 유습이라는 시리아 지역의 아이유브 왕조 술탄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통치자로서 책임을 내팽개친 그런 행보를 보입니다. 이 사람은 1258년에 아들을 훌라구한테 보내서 신하가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훌라구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의 술탄을 아주 물리적이고 군사적으로 제압함으로써 이 지역의 이슬람 세력의 권위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까지는 외교적으로 이런 항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약간 비굴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상황은 비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몽골군이 쳐들어온 다음에 행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 안 나시르 유습이라는 이 시리아 지역의 술탄은 광신도처럼 비춰졌지만 소신 있게 싸운 알카밀처럼 제대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 다마스커스 총독처럼 백성의 안위를 책임지고 적진으로 가서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쪽으로 도망칩니다. 그냥 책임을 내팽개치고 서쪽으로 도망치는 거죠. 앞에서는 통치자의 윤리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두 번째로는 책임이라는 통치자의 윤리가 시대를 불문하고 얼마나 지도자한테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군사적, 행정적인 책임에 대해서 백성의 안전 문제까지 완전히 내팽개치고 자신의 안위만 도모하려고 했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몇 명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통치자의 윤리에서 낙제점을 받는 게 분명한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치자의 윤리에서 책임이라는 덕목을 얼마나 강조해야 할지,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주체인 민으로서 통치자한테 그런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바그다드를 정복하면서 현재 이라크 일대에 있던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킨 훌라구군이 시리아 일대까지 점유하고, 그리고 이어서는 카이로로 육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다음 시간에 묘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